네, 김용민 TV 정치 생쇼 1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와. 네, 김용민 PD님께서 지금 목사 교육 받으러 가셔가지고요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역시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아니, 과정이 되게 복잡해. 훌륭한 목사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네.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네. 또 이 목사 고시를 위해서 절에서 또 준비도 하셨고 해가지고 가짜 뉴스랍니다. 가짜 뉴스입니까? 네, 목사 시험을 절에서 준비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오창석 씨에 의해서 유포가 됐었는데요. 그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절에서 공부하지 않으셨답니다. 그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종교 통합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목사 또 이 뭐랄까 교육을 받으시면서 진짜 이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아 나가고 계신데 어디서는 뭐 50만 원인가만 내면 목사증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네. 목사님이 갑자기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목사 이렇게 잘 어울려. 사이 비교도 약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 네. 저는 이제 전공을 철학, 정치 철학, 선거제도 이런 게 전공인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서양의 좋아요. 정치사가 네. 전부 다 그렇죠. 성경이거든. 기독교에 네. 기반해서. 기독교에 기반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잘하시겠네요. 한번 하시면 또.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민주주의의 그 근본 철학이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한 불신이에요. 네. 성악설이에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권력을 나누고 네. 그다음에 제도로서 인간이 개입되는 것을 네. 막으려고 한다. 이거 사실 기독교적 인간관이 네.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믿어서 상처 입으셨어요.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잘 믿어가지고 상처 입으셨어요, 형님?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계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주제 중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부동산이 정말 난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그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남의 이야기 같았는데 제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그래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얘기를 했죠. 연장하겠다 2년 더. 네.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도 귀찮고 집도 좋아서 더 있으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나가셔야겠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들어온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서 잔뜩 땡겨놨던 이 집주인 대출 때문에 전세금마저 불안한 지금 지경까지 왔다. 깡통 전세야. 그 집을 사버리세요.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나가던가 이 집을 사던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좀 더 한 1, 2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되게 복잡하게 돼가지고 집주인이 지금 뒤에 전세 또 세입자 들어와야 저한테 전세금을 그렇죠.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렇게 대출 많은 집엔 또 안 들어올 들어오죠. 거 안 아니잖아요. 들어오죠. 네. 또 게다가 또 전세 요즘 잘 없고 구하는 사람들조차 잘 없고 이래서 지금 제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이네. 그 제일 네. 골치 아프죠, 부동산 문제. 네. 그러니까요. 제가 몸소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법률적으로 하면은 이 주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만약에 근데 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현재 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네네네. 그럼 추가 대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책을 잘 내놔서 이게 크게 큰 충격 없이 좀 넘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잘 해야 될 텐데 주변에 이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전매제도 다 폐지하고 지금 LTV도 잔뜩 끌어올려서 더 늘려. 이거 지금 거품으로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의지는? 그렇죠. 이거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비슷한 건데 네.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위기를 넘겼어요. 위기를 넘겨서 문재인 정부에게 토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넘긴 척하고 그냥 거품 빠지는데 왜 거품을 얹어서 넘겨준 거지? 예, 그래서 넘겨준 거죠. 넘겨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물론 뭐 제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곧 문 닫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이게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이상을 간다면은 네. 중간에 한번 터질 것 같아요. 네. 터질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의 대출 문제니까 네. 우리 가계부채, 네.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가계부채의 핵심이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가계부채 폭탄이 이 정부에서 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그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다고 했는데 네. 그게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 집주인들의 많은 대출이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스마트해졌다. 이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정부 정책에 이제 흔들리질 네.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규제를 풀어놨는데도 부동산 거래 자체가 지금 없어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서울시내 그 자료만 비교한 걸 보니까 이 정책 다 풀어도 변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더 거래가 없어. 떨어진다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게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은 좌빨도 믿지 말고 우빨도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부동산. 부동산만의 네. 따로 이데올로기가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좌빨들이 생각하는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고 네. 그다음에 거주하는 곳일 뿐이다. 네. 라는 것은 그냥 철학일 뿐이야. 네. 철학일 뿐인 아니 거고.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보면 대부분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 주식도 오르고. 그리고 정권 뺏기고 보수 정권에서 다시 내리고 네. 이거 뭔지 모르겠어. 순환과 순환을 잘 못한 거죠. 원래 이게 한 10년 주기 정도 되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터졌어야 되는 건데 네. 박근혜 정부가 교묘하게 네. 피해간 거죠. 네네. 피해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라고 덤벼든 게 잘못된 거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기억나는데 박근혜 정권 말기에 청약도 없이 줄 서서 하는 청약 방식이 다시 도입됐어요 그때. 네네네.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떴다방이 다시 진짜 야, 몇 년 만에 보나 싶을 정도로 떴다방이 나타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막판에 기억이 제가 납니다.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공간 개발하는 곳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대략 이제 들은 풍월인데 어차피 집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에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수요 곡수연이 10년 단위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대요. 그쵸. 네. 그리고 세대라고 하는 것도 보통 우리 10년 단위로 결혼을 하고 네. 자녀를 낳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집의 평수가 늘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기가 오는데 네. 그 주기를 무시하고 정부가 정부의 이념을 가지고 과도하게 개입했을 때 네.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문제인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6월 달 정도 되면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 지금 이 집주인들이 그 대출 이자를 감내하지 못해서 이제 연체하고 이러다 보면은 압류가 들어올 거고 그게 이제 경매 매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집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경매 매물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거래가 없다 지금. 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던데 많이 걱정됩니다. 서민들이 사실 부동산 때문에 많이 좀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몸 걱정이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좀 실패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자산 가치, 투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측면.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한 건데요. 네. 제가 경험상으로는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 중에 네. 강남 집값은 아직도 싼 편입니다. 네. 외국의 대도시들 사례를 네. 보면은 외국의 대도시라 그래 봤을 때 뭐 뉴욕, 상해, 도쿄 이런 데는 당연히 비싸죠. 우리보다 네네. 훨씬 비싼데 비싸죠. 유럽의 도시들은 인구 한 500만 채 안 되거든요. 네. 파리, 런던 이런 데도. 근데 핵심 구도심요. 강남 정도 평수만 200억씩 이렇게 해요. 네. 근데 다만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은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 집값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게 수도권 전체가 네네. 폭등하고 폭락했다. 그리고 또 지방의 대도시들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큰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큰 피해 없이 잘 부동산 대란 잘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부동산 가격만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이긴 하지만 40%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30% 후반 39.3%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이제 이 리얼미터 자료거든요. 미디어 네. 트리뷴에 의뢰해서 리얼미터 조사한 자료인데 39.3%로 1.6%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 리얼미터가 네. 요거 전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 전에 나왔던 그 김기현 의원 그 네. 당내 전당대회 조사 그게 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사실 떨어진 거는 이 당내 분란 때문에 대통령 네.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건 맞고 다른 데서도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거의 출마 선언을 할 시기만 남은 것 같은데 이 네. 전당대회를 앞둔 이 윤핵관과 비핵관들의 이 분란이 결국 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계속 추가적으로 시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다 반영된 게 아니라 이제 전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부정적 이슈로 좀 발휘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발휘돼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싸움 양상이 아직 네. 시작도 안 된 거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뭐 도장 들고 나르고 막 이러면은 예, 그러면은 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율하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그렇죠.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나경원 무조건 출마합니다. 무조건. 네, 출마하는데 네. 당선 가능성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장담을 못 하겠는 게 네. 하태경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왜 빨리 나오지 뭘 저기 미적미적거리느냐. 무슨 또 지금 상황에서 나는 뭐 끝까지 친윤이다. 그런 네. 이야기를 왜 하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반윤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미 반윤이 된 거예요. 윤석열에 의해서 반윤이 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정체성, 자기 포지션대로 가는 거예요. 네. 원래 정치인은 언론과 여론의 이 기대 게임,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충족해줘야 돼요. 네. 나경원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대중들이. 네. 그럼 나경원은 그걸 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존경심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반윤할 리 없다, 친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장제원,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을 세웠어요. 이게 어떤 걸 좀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행동이? 윤석열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두려운 건가요, 그러면? 두려운 거죠. 나경원 의원이 뭐 자녀 문제라든가 네. 또는 집안 문제 등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기가 끝까지 친윤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장제원, 권성동조차도 네. 다음 총선 끝나면 전부 다 비윤될 겁니다. 최소한 비윤은 될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때는 자의죠. 자의에 의해서. 그때는 자의죠. 총선 끝나고 대통령이 잘 보일 필요가 없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잘 보일 필요가 없죠. 지금 오늘도 그 에브리 CNR이라고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조사 회사를 폴리뉴스와 에브리뉴스가 14, 15일 날 의뢰해갖고 이제 조사했는데 지금 이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은 선에서 출마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네. 지난 일주일이 굉장히 이제 그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다가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서 네. 약간 그 정당 지지층이 볼 때는 출마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자료들이 지금 2개 정도 나왔고 이 네. 에브리 CNR 자료도 지금 김기현 전 대표 1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지금 정당 지지층을 가지고 네. 이 전대 결과 분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이준석 대표 때는 저희가 그 정당 지지층 대상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좀 의미가 유효했는데 지금은 왜 유효하지 않냐면 이 당원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당 지지층 갖고 자꾸만 김기현이 1위다, 뭐 나경원이 2위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갖고 너무 지금 김기현이 1위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또 군불 떼더라고요. 예. 이게 오차범위 바깥으로 순위가 2위, 각차가 많이 나는 2위가 되면 나경원 의원은 절대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벌써부터 군불을 좀 떼기 시작하더라고요. 출마는 거의 100% 확신한다라고 들었고요. 제가 이제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 네. 수도권 쪽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은근히 안철수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아. 안철수요? 바쁜 안철수?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김기현은 이 영남 꼰대 그런 느낌이 네. 있단 말이에요. 나경원은 또 윤석열과 싸워서 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고 색깔 없는 무색무취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들 그대로 공천도 주고 오히려 휘두르기 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총선에 크게 개입도 안 하고 우리 또 중도적 이미지도 네. 있고 차라리 안철수가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은근히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대외적으로는 다 김기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 네네. 근데 속마음은 보니까 안철수에 대한 선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설프게 표만 갈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 그 나경원 전 대표가 나오게 되면 3자 네. 구도예요. 이 구도가 제일 무섭거든요. 네네. 정당 지금 그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구도가 굉장히 무섭고 당내에서의 이 경선은 합종 연행이 확실해서 표 네. 계산이 정확하게 나와요. 네. 근데 지금 3자 구도로 갈 경우에 결선 투표에서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이거는 네. 그 사람이 되는 거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좀 어렵다 저는. 지금 약간 뭐 앞선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책임 당원들이 네. 선택하는 게 결선으로 가게 되면 올라간 사람이 저는 1등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 장제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나답니다. 그렇죠, 맞아요. 장제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드님도 요즘 아주 맹활약하고 계세요. 명확하시고 그 아드님에 대한 사적 이야기는 제가 알지만 안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안함심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사가 좀 있어서 네. 보통 아들이 이제
이게 모릅니다. 전 모르는데 그냥 제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고 그랬던 거 보면 엄마를 이제 보통 좋아하는데 네네. 엄마에 대한 이게 뭐 아빠의 태도가 좋지 않았으면 그거에 대한 적개심을 아빠한테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이 집안 일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좀 적개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어. 네. 지금 일부러 그러는 노엘이라는 친구가 네. 전두환 시절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네. 랩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네. 뭐 이제 그런 추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때 실제 그 전두환 정권 피해자분들이 이 가사 이야기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이 그렇죠.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열받으시고.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아세요 혹시? 하루 이틀 3일 사흘? 그러니까 그거 랩 가사 중에 네, 있어. 근데 뭔 하루 말인지 이틀 사흘 나흘인데 하루 이틀 3일 사흘 사흘인가? 사흘이 4일인 줄 알았나 봐. 그걸 가사로 그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MG식 뭐 문해력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실제로 그럼 아빠 미워해서 뭐 일부러? 먹어라. 예, 뭐 먹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는 거로 뭐 봐야 그래서 되나요? 워낙 왜냐면 중요한 기점마다 하나씩 큰 걸 터트려 주시니까 2년마다 아빠를 소환한다 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그런 소문들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장재훈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윤을 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비윤 정도면은 네.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네. 나는 반윤은 아니다라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민주연구원 부원장 입장으로 민주당 인사 입장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제일 낫습니까? 강신업. 아직까지도 강신업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셨군요. 강 변호사님 화이팅! 그렇군요. 그럼 이 세 사람 중에서는? 세 사람 중에서는 김기현 되는 게 낫죠. 그래요? 네. 어떤 측면에서 나을까요? 그 장제원 의원이나 그 네. 권성동 의원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은 윤석열 얼굴로 선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땡큐 지금 감사하죠. 그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네네. 나경원은 자기 표가 좀 있어요. 네. 그 안철수도 네. 어쨌든 자기 표가 좀 있습니다만 김기현은 국민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네. 이 김기현 되면은 바로 이제 반윤석열 전선이 네. 형성되기가 쉽죠. 그렇죠. 네. 인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지금 이 싸움이 나경원 대표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고 윤석열의 사모님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도 꿈을 꿀 것 같아요. 네. 내가 대통령이 꼭 돼봐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 하는 거 이번에 그 이라크 가서도 하는 이라크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UAE 가서 하는 것도 보니까 나는 저거보다는 100배는 잘하겠다라고 아주 결심을 할 것 같아요. 원래 거기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정치 행보를 보면 뭐 이렇게 결단 있는 행동을 했던 기억은 잘 없어요. 사실 이제 과거 패스트트랙 문제 때문에 이 빠루 사슴 발톱 못 뽑기인가요? 뭐 하여튼 그거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래요? 네. 사슴 발톱 못 뽑기인가 뭐 그래 하여튼 근데 이제 빠루는 일본어니까 그거 들고 있던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여전사 이미지가 있기도 하지만 실제 걸어왔던 이 정치 인생을 보면 뭐 그렇게 신념이 투철했던 정치는 아니었잖아요. 그 홍준표 시장이나 네. 유승민 의원은 고래예요. 네. 근데 이분은 고래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치 정도. 참치요? 참치. 예. 네, 참치 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고래는 먼 바다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네. 참치는 그냥 작은 고기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빠루뿐만이 아니고 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네. 일본과 관계되는 별명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네, 부분이 네. 있는 거고 서울시장을 한 두세 번 나왔지만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네. 나경원의 정치 철학은 아무도 컨텐츠가 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귀족집 자녀 네. 그리고 엘리트 네. 뭐 요 정도 네.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참치인데 이번에 잘하면은 별의 네. 순간을 잡을 수 있죠. 고래가 될 수 있죠. 근데 잘못하면 참치 해체쇼가 벌어지니까. 아니 근데 그 정도로 네. 원래 권력 의지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가 없었는데 그걸 만들어 준 거죠. 네. 누군가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임명장 받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부터 임명장 받을 때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저도 다시 봤는데 네. 나경원 대표 표정이 굉장히 오묘해요.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그 처음에는
약간 분노에 섞인 표정이 있다가 사진을 찍을 땐 또 이렇게 살짝 웃는 카메라를 의식하는 그 표정의 변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윤석열 오빠에 대한 그 적개심과 함께 저 오빠를 움직인 사람은 누굴까. 네. 그래서 권력 의지가 갑자기 확실하게 딱 쓴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0여 년 전에 저 장모님 관련된 재판 자기 남편이 도와줘서 네. 그렇죠. 10년 넘게 밀어가지고 다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고 한 것도 사실 뭐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그렇죠. 혐의가 있잖아요. 그런 추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랜 그 개인적 친분과 네. 집안 간의 관계, 대학교 시절에서 대학교 부군과의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경원 의원이 내 캐비넷까지는 털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사모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영부인 의견은 그게 좀 두려운 지점이신 것 같다라는 또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별로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쪽이 아무리 사모님이 박사라 그래도 자기는 S대니까 이거를 헤쳐나갈 머리는 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결기가 보이더라고요. 현천 오늘 갔다 왔나요? 그 사진 보니까 결기가 있으셔서 그리고 지금 포지셔닝이 워낙 좋아요. 포지셔닝 지금 잘 잡고 있어갖고 그리고 안철수 지금 아까 이제 전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원외위원장들이 안철수에 대한 또 당원들 책임 당원들이 호감을 갖고 있다면 요거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왜 비윤 후보들이 1, 2, 3위를 자꾸 하냐. 이 대목을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둘이서 뭔가 물밑에서 연대를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친윤이 오히려 그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논리를 바꾸는 거예요. 다음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논리를 바꾸는 과정인 거죠. 나경원 의원 그 남편이 판사였기 때문에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검사와 결국은 뭐냐면은 서로가 패를 맞잡고 있다는 거죠. 맞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조국 장관처럼 털지는 못할 거야. 라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근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 인생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공천도 못 받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긴 휴가를 떠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뭐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걸 쭉 보면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그냥 느낌? 촉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 사퇴하겠다고 사표 제출하고 막 이렇게 설왕설래 있을 때 그때 치고 나갔어야 치고 나갔어야지. 힘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약간 늦었어. 지금도 나경원 의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해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네. 해임은 징계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 공무원 징계가 그 뭐지 견책, 견책이 있고 그다음에 감봉, 감봉보다 더한 게 강등이 있어요. 강등 다음에 해임, 강등 다음에 해임이에요? 그다음 파면 엄청난 중징계예요. 일반직 공무원이 해임을 당하면은 다음에 공직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중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탄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계속해서 난 친이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지금 좀 희석됐어. 힘을 못 받는 약간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반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은 측근들은 살아있는 당대표도 몰아내봤는데 당대표 나가는 애 못 잡겠어? 이런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나경원 전 대표가 그 일주일,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설왕설래한 그 일주일간에 그 출마 선언을 했다면 오히려 저는 진짜 반윤 수장으로 찍혔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그 사찰 돌아다니면서 약간 피해간 게 저는 괜찮았다 보고 거기 갔다 와서 바로 나온 게 이제 그 진박감변사 나왔잖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포지셔닝을 잘 잡은 그 키워드다. 왜냐하면 2016년에 그 진박감별사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대표도 친박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선거 결과가 제3당이 나오면서 한석 차이로 근데 한석 차이에 민주당하고는 한석 차이지만 그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나오면서 완패를 해가지고 그 인정해버렸거든요. 완패했다라는 걸.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상황에서 3당이 나올 수 있는지 요게 지금 관건이에요. 3당이 안 나오면은 사실 이제 서울에서의 수도권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다라고 당원들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쪽 당원이나 민주당 쪽 당원이나. 그러면 포지셔닝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보세요. 그 정부 부처입니다. 어딘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부처에 꽤 고위직이세요. 한 차관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제 지인분이랑 그분이 좀 친분이 있으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튜브나 방송 내용을 다 이제 검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 내에서. 근데 당연히 진보 민주 진영 인사들이나 스피커 정치인들의 워딩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당 정치인과 여당 패널들 것만 본다는 거예요. 누가 윤석열 정부에서요? 네. 네, 그렇죠. 당내 정치에 더 관심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깜짝 민주당 놀랐는데? 인사들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차피 똑같 욕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매일매일 텍스트로 만들어서 보고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네. 제가 방송하는 거하고 네. 정봉주 그다음에 변희재 하는 거 많이 들으시라고. 저희는 어. 그쪽 거에서 네. 정보 정리된 거 듣거든요. 네네. 네. 아, 그렇군. 아, 그쪽 정보를 또 역으로 받으시는군요. 봤거든요. 예, 봤는데 아, 지금 그럼 이게 내가 고성국 잘못- TV가 네. 나경원 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 고성국 TV가 힘이 있거든. 이 극우들 중에서도 이빨 센 사람들은 고성국 TV를 많이 봐요. 뭐 신의 안수라든가 네네. 이런 것보다도 그쪽을 더 인정을 해주거든.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생방이 아니죠, 지금? 네. 생방이죠? 네. 요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문광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부처가 주무부처가 거긴데 그게 진짜 놀랄 게 왜냐면 그게 블랙리스트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거 박근혜 정권 때도 똑같은 거죠, 지금. 블랙리스트 똑같은 거죠. 문체부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 이 민주당 그 패널들은 이제 좌우면하지 마시고 그냥 검열 없어요. 신경 안 쓴답니다. 네, 신경 좌우면 하시고 그냥 네. 질러대세요. 네. 그럼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유튜버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보통신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네. 저촉이 덜 받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네.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오마이뉴스라든가 네. 또 최근에 출연하고 있는 스픽스 이런 데는 언론사 네. 등록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곳에서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야당 정치인도 신경 안 쓴대요. 그러니까 그분 그게 말하면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줄 세우기 하는 거고. 지금 총선 전에 그런 작업들을 다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거의 똑같네. 2016년 데자뷰네요. 똑같아. 네. 예, 그때보다 심하죠. 예, 더 심한 거고. 네. 그리고 그 내부 검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그 내부에 가짜 보수, 진짜 보수가 그런 데서 나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먹히지가 않잖아요. 장성철 소장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리 가짜 보수 어쩌고 해도. 네. 뭐 진행자 맡을 거라는 방송이 더 늘었어. 어떻게 된 게. 소문까지 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참 신기한 게 윤석열 정권에서 때리면 큽니다. 그러니까. 네, 때리면 커요. MBC 컸죠, 김어준 컸죠, 지금. 저 좀 때려주세요. 맞을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창 시절부터 맷집을 꾸준히 키워왔어요. 저 좀 때려주세요. 같이 맞으실래요, 형님? 아니 저는 뭐 맞는 수준을 잘 모르시는구나. 아, 지금 그 우리 민주진영의 네. 뭐 변희재는 아닙니다만은 네. 4대 천왕이 있잖아요. 네. 변희재 대표, 최대집 회장, 한진걸, 그다음에 또 네. 누구지 김용민 4대 천왕. 감옥 갈 각오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감옥 가실 생각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살살 때려주세요. 큰 매 말고 회초리 정도. 빠따 말고 회초리. 아, 그럼 못 커요. 그냥 갔다 오세요, 시원하게. 왜 갑자기 저를 감옥 보내는 분위기가 됐어요. 거기에 한 명 더 추가됐어. 누구요? 양문석 형. 그래서 5대 천왕이에요. 5대 천왕. 오대천왕이에요. 그 형님은 바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갔다 오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 더 해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참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사실이 암담합니다. 예. 자, 광고 하나 갔다가 뒷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 계약한 장기보험, 종신보험 등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로 체결률이 낮은 이유는 상담 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입니다.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입니다. 상담은 마이보험 체크가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암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단일 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자, 우리 부원장님 혹시 생명보험 저는 마이보험 체크에 추천을 받아서 다 들었습니다. 모든 온 가족과 모든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네. 혹시 사모님이 생명보험도 들어놓으셨나요? 그건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제가 위험한 걸 물어보시죠. 그런 쪽에 저기 네. 좀 표현이 그랬으면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요. 이런 거는 또 이제 아내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자, 그리고 그렇긴 한데 마이보험 체크는 또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이중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혜택 받으려고 하면 한 군데서밖에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마이보험 체크로 다이어트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더 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품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설향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육성된 국산 품종인데요. 자, 이전에는 주로 일본 품종이 딸기 시장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향이 개발된 이후 판도가 달라져서 지금은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80% 이상 차지하는 애국 딸기가 바로 설향입니다. 자, 그런 설향 딸기를 클로렐라로 키운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클로렐라 설향입니다. 영양가 높은 클로렐라 배양액으로 딸기를 키움으로써 딸기의 당도가 훨씬 높고 과육은 단단합니다. 자, 그리고 클로렐라 설향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충청남도 홍성의 박효병 농부가 재배하는 클로렐라 딸기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유기농업 특구인 홍성에서 클로렐라 설향을 개발한 박효병 농부는 그야말로 대박을 쳐서 2018년 홍성을 빛낸 홍성인에 선정되기도 하고요. 2019년 충남 농어촌 발전상을 수상할 정도로 자타공인의 클로렐라 딸기 명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딸기 맛 잘 아시겠지만 실패가 없는 딸기를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달콤살콤한 맛에 아삭한 육질, 자, 거기에 집안 가득 채우는 딸기향을 실패 없이 만나고 싶다면 김용민닷컴에서 클로렐라 설향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리 수확한 딸기가 아닌 당일 수확한 설향을 당일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박스 35,000원, 한 박스 30과 이내. 자, 그리고 설향 딸기 2박스, 한 박스 25과 이내. 그러니까 박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나 봐요. 자, 그래서 46,000원, 35,000원, 46,000원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클로렐라 설향 딸기 2박스, 한 박스당 22과 이내로 되어 있는 게 또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크기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좀 크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중짜리도 있고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고 좋아하시는 취향별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35,000원, 46,000원, 5만원. 자, 목요일 오전 9시 이전 결제권 발송 후에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설 선물로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주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맛있어요.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네. 아까도 제가 살짝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딸기가 이게 먹었을 때 진짜 그냥 무맛인 경우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지금 그 알이 다 다네요. 아, 옛날 저 어릴 때는 딸기 맛없으면 할머니가 흰 설탕 뿌렸거든요. 맞아. 딸기 맛있는 법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굵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딸기 맛있어요. 이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잔소금 말고 굵은 소금.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입맛에는 단짠이 제일 맛있거든. 달고 짜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생긴 것도 예쁘게 생기고 이 클로렐라로 해서 오는 다 다네요. 네. 요거는 뭐 따로 뭐 위에 뭐 설탕 뿌리고 이럴 필요 없이 요거만 먹어도 입안에는 그냥 달달함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이 딸기의 본고장이 논산 홍성. 논산. 지금 우리 민주당의 대변인하고 있는 황명선 시장. 황명선이라고 전 논산시장이 있어요. 네네. 그 형이 논산시장 할 때 딸기 들고 저한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산의 예산 우리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정부에 있을 때. 네. 근데 요새는 딸기를 이렇게 그 1월, 2월 초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우스 딸기. 한겨울에 먹더라고요. 이게 바뀌었어. 이제 여름에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자, 맛있다. 여러분들 클로렐라 딸기, 클로렐라 서량 딸기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광고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 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이렇게 가슴 졸일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아직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라고 갈 때마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발언, 이 국제 관계를 진짜 어려운 미궁 속으로 쳐 박아버리는 이런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버리니까 국민들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란을 그렇죠.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UAE는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다. 우방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우리와 이란도 적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이잖아요, 이건. 그럼 우리 강남에 있는 테헤란으로는 이제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거 뭐 막아야 돼, 어떻게 해. 그리고 제일 큰 길인데, 강남에서. 네, 그 테헤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습니다. 네. 서울로가 또 있어요? 서울로가 있어요. 그 테헤란로가 옛날에 이 호메이니 발음도 어려워. 네. 회교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네. 왕정일 때 팔레비 왕정 때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워낙 관계가 좋아가지고 돈을 대준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대준 거죠. 돈을 네. 닦는데 그렇게 해준 건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1960 몇 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란하고 네. 수교 국가예요. 작년인가가 맞아요. 60주년이었죠. 맞아요. 수교 국가를 적으로 돌리는 네.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지금 또 제가 알기로 이란에 우리가 석유값 줘야 될 게 맞아요. 몇십억 불 있어요. 맞아요. 그게 지금 이란이 그 핵무기 개발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고 네. 있어가지고 현금을 못 줘가지고 우리가 네.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다양한 외교 관계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 네. 이런 발언을 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하는 발언은 네. 이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왜 시정 잡배들이 술 먹고 떠드는 수준의 이야기 네.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지금 문제가 이란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외무부에서. 그래서 그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고 한국 입장을 달라. 네. 그래서 외교부에서 입장이 나갔는데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아무런 한국과 이란 관계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아크 부대 네.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명이 나갔어요. 이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지키듯이 지켜서 타격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란하고 이렇게 외교 분쟁 직전까지 가는 이런 발언들 생각 없이 하는지. 네. 원래 생각이 없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UAE 가서 UAE 국가가 흘러나올 때 가슴에 그쵸, 손을 올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UAE 왕도 이거 안 올렸어요. 네. 그러면 혼자 올리고 있었어요. 혼자 올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그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참모가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느껴서는 네. 그나마 영부인이 눈치는 조금 더 빨라. 둘이 같이 올리고 있었는데 올렸다 내렸어. 눈치 보고 영부인은 눈치가 김건희는 내렸어. 남 눈치도 보고 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이야기해도 야 그건 내가 알지 모르겠어. 근데 그만해. 이런 식인 거야 사람이. 네. 참모들이 의전에 대해서 조언도 못하고 잔소리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보통 이런 이 아크 부대 가면은 아크 부대 성격이 뭐 이런 거 사전에 네. 보고서 들어가서 보고 하잖아요. 야, 그거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내가 그걸 들을 필요 없어. 다 알아. 이런 식인 거야.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아는 거를 네. 술자리에서 이 잡담하듯이 오만 대 가서 다 풀어놓는 사람인 거예요. 네. 대통령의 기본 자질이 안 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럼 외교부는 지금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 측에다가 해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저쪽에서 한 번 더 문제 삼으면 네. 대통령의 발언을 면밀히 본다고 그랬거든요 이란이. 그럼 우겨야지 또 어떻게 또 바이든 우겨야죠. 날리면처럼 해야지 김은혜 이제 수석도 나와서 우겨야지. 근데 거란이었다고 거란이었다고 거란족이었다고. 거란족 얘기한 거야. 거란족 이야기하는 거지. 옛날부터 우리 거란과 여진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 우리가. 그래서 거란 얘기한 거다. 야, 이란이냐 거란이냐. 이거 재밌네. 이렇게 몰고 가야지 뭐. 맞아요. 그 사모님이 약간 그 눈치가 있다는 게 눈을 엄청 굴리시더라고. 대통령 옆에서 손 이거 올리고 있으니까 계속 근데 치지는 못했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내렸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대통령실에 그 영상 올렸는데 또 편집해서 올렸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지금 너무 괴로워요. 이제 보는 게 진짜. 부끄러우면 국민의 몫이라는 게 저는 두 사람이 똑같다고 느끼는 게 아크 부대 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사막 여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사막 여우 이야기하니까 윤석열이 뭐냐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기 동네 시장에서 한 60, 70대 네. 술 한잔 드시고 온갖 아는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사전에 분명히 외교부와 외교안보 라인에서 네. 보고서 줍니다. 밑줄 쳐가지고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 알아주는데 네. 그런 거 안 읽어본다는 뜻이에요.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창피한 게 뭐 저런 것들 짜잘하게 있지만 또 이제 못 모르는 소리 또 한 게 아부다비 지속 가능성 주간 행사에 가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하는 곳에 가가지고 원전 핵 생태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 핵에너지 개발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막 떠드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전기 자동차 행사 가가지고 디젤 자동차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 얘기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 똑같은 거 거죠.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네. 원전도 깨끗한 에너지다. 네. 이게 이제 보수들의 철학이거든.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세계적 추세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계적 추세는 그렇지 않죠. 네. 신재생으로 많은 것들이 넘어오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신재생이 산업적 에너지로 다 될 수 있느냐, 대체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거리입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모르는 거야. 막 섞여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지금 너무... 저기 다보스로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거기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세계적인 아젠다를 이야기하는 석학들이 얘기하는 다 오는 자리잖아요. 거기 가서 또 저런 식으로 맥락 안 맞는 얘기하면 정말 추락입니다. 국격 추락. 그러니까 남의 다리 듣는 소리도 유분수지. 그러니까. 아니 재생에너지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아니 후보 시절에 아리백 모르는 거야. 그래 뭐 공부가 덜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뭐 100만 번 양보해서 뭐 그래 넘어갔어요. 어쩔 수 없지 대통령인데.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공부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이 네. 피켓을 만드세요. 피켓을요? 피켓에 글자 한 20자 정도 들어가는 피켓을 만들어서 네. 늘 그 주위를 맴도세요. 네. 그러면은 그 정도 제목 키워드 정도는 외우겠죠. 아니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졸아가지고 네. 토끼 인형 쓰고 이렇게 네. 앞에서 막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 정도의 그 참모들이 대통령 네. 실수 안 하시게 그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목만 보고 잘못하셔가지고 또 더 큰 잘못 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 다음 달에 또 일본을 가서 네. 만난다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 한일 간의 그 강제징용 문제를 그냥 타결하고 올까봐 그게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네.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 UAE 문제도 UAE 아크 부대가 특전사인 건 아시죠? 네네. 특전사예요. 네. 우리나라의 군대가 가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교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시작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그때 이제 원전 수출을 그렇죠. UAE에서 하면서 시작됐고 2019년도에 직전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실장이 네. UAE 특사로 갑니다.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이쪽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 단초를 만들어준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해서 그때 네. 단초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네. 그 당시에 이라크 이 협력의원단을 갔다 와가지고 네. 별명이 이라크 황태자, 중동 황태자라는 네. 민주당 의원이 계십니다. 누구요? 네. 이름 이야기해도 돼? 이게 네. 좋은 거니까. 네. 해도 되나? 네. 네. 저기 한병도 의원. 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중동에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신 분. 네. 그래요? 전혀 연결이 안 되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렵게 만든 사실 외교 관계들이 많아요. 여러 다 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이.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그때 파병도 문제가 많았지만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사병하고 맞아요. 전투병. 파병 나간 전투병이랑 꽉 껴안는 그 맞아요. 장면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사파로도 그려주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이번에 카피하셨더라고. 대통령이 비슷하게 또 비슷하게 하셨더라고. 했더라고. 어쨌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반대도 있으면서 불구하고 또 무릅쓰고 또 진행하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우호 관계들이 있는데 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한 이 한마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이 관계들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 흠집이 나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또 아까 이 소장님께서 그 배상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강제징용. 네. 그것도 우려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거를 원래 한국 기업하고 외국 기업하고 같이 이제 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한국 기업에서 우선 다 지급한다로
하고 그렇죠. 난 다음에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중간에서 구상권을 발휘해서 일본 정부한테 받아내겠다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 당시 이제 전범 기업들의 한국 자산이 일부 네. 동결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법률 위반 행위예요. 아, 그렇게 되면 네. 국가가 나서서 법률을 위반한다? 네. 탄핵 사유입니다. 아, 탄핵 사유군요. 그리고 설명 좀 드려야 될 게 보험사 같은 경우 만약에 먼저 돈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해야 될 사람한테 구상권을 자, 발효시켜가지고 이제 돈을 대신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나중에라도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건데,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과연? 아니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기업한테 다 뜯어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 정부로 돈으로, 대한민국 기업 돈으로 다 물어주고, 그렇죠. 그냥 그 뒤에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쓱 넘어가진 않을까. 그 일본에서도 지금 일본 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는다. 그 말이 안 돼요. 제3자 뇌물 아닐까? 아, 제3자 뇌물. 그럴 수 그렇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지식인들은 아, 신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방식으로 배상하는 거에 대해서. 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거예요.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배상 받으셔야 되는 피해자분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으시고 지금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편법을 쓴다. 네. 친일파라는 비판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해봤고, 이거는 좀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왜 이렇게 영부인께서는 계속해서 그 센터 욕심을 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 자자들 기미가 안 보이고 점점 더 가운데로 오세요. 점점 더 가운데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면 바깥으로 나오시겠어? 점점 더 가운데로 오다가. 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네. 일단은 이제 개인적 특성으로 연예인병이 있다. 아, 연예인병이 있다. 네, 연예인병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코바나 컨텐츠라는 데가 삼류 컨텐츠 회사잖아요. 네. 삼류 컨텐츠 회사의 기획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과장하자면은 뭐 약간의 과장일 수 있습니다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도 네. 김건희식 정치라는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힐러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마르코스 이멜다. 이멜다. 예. 구두의 제왕. 목표는 힐러리겠죠. 아니면 오바마, 미셸 오바마라든지. 네. 그 잘 모르시는데 이멜다가 복지부 장관 했습니다. 했나요? 예, 했습니다. 몰랐어요. 남편이 대통령 할 때 본인이 장관했습니다. 야, 근데 그걸 자기가 한번 그런 모습, 자기도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거. 왜냐면 남편인 대통령이 다 내 말을 듣는데. 그렇죠. 그 내가 뭐 직접 나서서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 내 말을 듣는 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코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그렇게 다르겠죠. 방식이 지금 다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누가 페이스북에서 저도 봤는데 네. 사주를 본 게 있더라고요. 네네. 사주상이 새 장 안에 갇힌 새상이래요, 사주가. 네. 근데 이 새가 자꾸 이제 새 장을 깨고 나오는 그런 형세라서 네. 앞으로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리고 어디서 그랬더라? 외국에서 살 팔자다.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여론조사 데이터로만 얘기하시는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사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세상이 이게 왔습니다. 살 날이 앞이기 때문에 그런 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그분 분석하려면 사주팔자 가지고 역학 이런 거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데이터로 분석이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새 장으로.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선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총선은 내가 지휘를 해야 되겠다.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니까 내가 지휘하면은 이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자꾸 센터로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참.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이라는 게 참. 투표를 뽑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그렇게 2인 1세트로 돼서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영부인이다. 라면 그 얼마나 이 국민들이 원통할 노릇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사진이 이번에 UAE 방문에서도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이 너무 진짜 너무 황당해. 어떻게 그런 앵글의 사진이 나올 수가 있지? 막 그러니까요. 그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고 네. 뭐 굉장히 막 손을 놀란 표정 뭐 이렇게 입을 벌리고 찍고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네. 사진에. 김성현 소장님 말씀으로는 네. 그게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텐데 그 사진이 나온 이유는 결국 그 가장 최고 권력자의 취향에 맞게 가는 건데 그렇죠, 셀렉하는 그렇죠, 사람이 사진 그렇죠. 셀렉할 때 점점 여사 쪽으로 이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게 사진. 최고 권력자가 여사라는 반증이지 않겠느냐. 저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광고 사진이죠, 진짜. 아, 진짜. 부끄러워 죽겠다. 광고 모델 사진이죠. 저거 완전히 난 처음에 보고 정소년 줄 알았어. 정소녀. 아, 가수 정소녀? 옛날에 그 탤런트 네네. 영화배우 정소녀 있잖아요. 네. 이거 칭찬입니다. 이거 칭찬이에요. 네. 아니 근데 저게 영부인이 해외 순방 가서 찍힌 사진이라고 그러면 저 누가 믿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는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게 이벤트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치에서. 특히 뭐 컨벤션 효과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전 저주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는 정당성이에요. 네.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네. 이미지와 홍보로서 정치하면 결국 나라는 망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 사진을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보도 사진과 작품 사진은 다른 거예요. 작품 정치인의 사진은 보도 사진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느낌은 작품 사진처럼 뽑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지의 과잉인 거죠. 네. 네, 그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네. 홍보다. 아. 근데 저 사진 패러디한 게 E.T. 닮았다 그래가지고 E.T. 요? E.T.하고 이렇게 E.T. 닮았다. 아니 E.T.가 이제 외계인을 숨기기 위해서 이게 그거 쓴 거 후드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사진하고 이렇게 패러디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아, 보시면 소장님이 되게 웃는 얼굴로 센 얘기 많이 하세요. 저기 나오잖아요. 저 사진. 저렇게 누가 벌써 합성을 했구나. 했어요. 저렇게. 해서 올렸어요. 아, 전 그래서 처음 봤습니다. 저 사진 보고 너무 웃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네. 이 네티즌들은 신나요. 왜냐? 맞아. 밈이 쏟아지거든. 맞아요. 뭐 맞아요. 단언컨대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 부부다. 아, 역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야 될 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구분도 못하고 계속해서 대통령은 오히려 뒤에 빠져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앞줄에 영부인이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검찰총장 시절에 부부의 활동이 이랬다면은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스스로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지만은 네. 야 대한민국 검찰 그 특수부 수뇌부들의 수준이 이 모양이구나. 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리 한국의 기득권 엘리트 사회가 네. 해체돼야 됩니다. 해체돼야 된다. 뭐 지금 저 대통령이 약점 잡힌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막 이거 하고 네. 뭐 자리도 센터 내주고 지금 이러는 게 네. 무슨 약점 잡힌 거 아니냐. 아, 그것도 무수하게 많은 소문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점점 더 지금 대통령의 그림자는 작아지고 네.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만 커지니까 너무 커져요. 이게 무슨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추측이 있는데 난무해요, 지금. 이런 추측들이 난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바로 그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대통령이 어디 가실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두 분은 어디 가시나요, 설에? 네, 지금 고향에 갔다 올 생각이네요. 저는 고향 가시고.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올해 어디 안 가고 네. 조용히 이제 한번 올해를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올해 자, 어떻게 지내야 될까? 네. 새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권이 바뀌고 이제 1년 해가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총선을 승리하면은 그 다음에는 좀 나라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힘 모으고 서로 좀 위로하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우리 부원장님. 네, 저기 명절 잘 보내시고요. 힘들 때는 주위의 사람을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네, 같이 버티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거든요. 네네. 역사는 결국은 발전합니다. 결국은 진보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네. 힘든 시기 겪어내면은 좀 더 크게 진보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정치 생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용민 PD님께서 돌아오셔서 진행하시니까요.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